지도에서 보면 그건 농담이야. 두 개의 섬 하나의 나라, 그 사이에 파란 바다가 있지만 다리는 없어. 왜일까? 오늘의 맵팩 에피소드에서 알아보자. 여기는 뉴질랜드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북섬, 그리고 모든 경치가 있는 남섬, 그리고 그 사이의 물길이 바로 쿡해협이야. 이곳은 나라의 주요 고속도로와 철도 시스템을 하나의 매끄러운 네트워크로 연결해줘야 하는 해협이야. 그래야 하는데 이론상으론 해결책은 명확하지. 다리나 터널을 만드는 거야. 이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약 13마일이야. 바다가 아니라 출퇴근 거리 수준이지. 사람들은 출근할 때 더 먼 거리도 운전해. 덴마크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웨레순드 교량 터널은 거의 10마일이나 돼. 그리고 그 일부는 인공섬으로 만들었어. 일본의 세이칸 터널은 거의 34마일이나 되고 지진에도 견딜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건 그냥 자랑하는 거지. 뉴질랜드는 현대적이고 부유하며 공학기술도 뛰어난데도 여전히 옛 방식을 고수해 두 주요 섬을 아직도 배로만 연결하고 있어. 100년이 넘었지. 뉴질랜드는 고층 빌딩도 짓고 댐도 만들고 호빗을 위한 영화 세트장도 통째로 만들었어. 그런데 다리? 아니, 그건 판타지의 영역이지. 너무 어렵대. 그런데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아? 왜 오클랜드에서 크라이스트 처치까지 가는 주요 도로 여행에 3시간이나 되는 바닷길이 포함되어 있을까? 사실 그 간격은 단순한 간격이 아니야. 그냥 물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곳은 자연의 최악의 아이디어들이 한 곳에 동시에 집중적으로 펼쳐지는 곳이야. 저 작고 순해 보이는 해협은 너무나도 거칠고 적대적이며 근본적으로 망가진 자연의 장벽이라서 수세대에 걸쳐 엔지니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왔어. 여기에 다리를 세우는 건 단순한 공학 프로젝트가 아니야. 그건 지구에 대한 선전포고지. 그리고 지구가 이기고 있어. 먼저 공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쿡해협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포효하는 40도대 편서풍이 몰아쳐. 이건 전쟁 놀이동호회가 아니야. 뉴질랜드는 훌륭한 부동산 선택 덕분에 지구 남반구를 휘감는 서풍의 직행로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 남이 40, 50도에서는 날씨 속이 아니라 세계적 풍동 속에 사는 거야. 쿡해협이 그 바람이 모이는 깔때기지. 그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바다의 분노를 모두 모아서 두 섬 사이로 쥐어짜듯이 몰아넣는 거야. 이건 그냥 센 바람 정도가 아니야. 좋은 날에도 자주 들이닥치는 괴눈을 내며 몰아치는 강풍에 대해 말하는 거야. 시속 56마일에 달하는 돌풍은 특별한 일도 아니야. 그건 폭풍 경보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화요일일 뿐이야. 이제 그런 환경에 수십억 달러짜리 현수교를 상상해봐. 엔지니어들은 그 현상을 정중하게 공탄성 플러터라고 부르지. 더 쉬운 말로 하면 메이데이야. 그런 바람 속에서 높고 긴 다리는 다리가 아니라 날개가 되고 싶어해. 바람은 단순히 다리를 미는 게 아니라 날아오르라고 설득하지. 어떤 설계든 살아남으려면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공기역학적 형태가 필요할 거야. 거대한 댐퍼, 유연한 이음새, 그리고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 데크를 관통하는 터널이 필요해. 모든 부품이 끊임없이 격렬하게 진동하는 상태가 될 거야. 그리고 이건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바람이 아니야. 이곳의 날씨는 순식간에 변하지. 기분 좋게 산들바람이 불다가도 웰링턴 시내를 건너기도 전에 모든 페리가 결항하고 정원 가구가 날아다닐 정도로 바람이 거세질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허리케인 골목 한가운데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경을 짓는 거야. 엔지니어들이 운이 좋다고 해보자. 어떻게든 그들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만큼 충분히 무거운 다리를 설계했어. 이제 그들은 물 문제를 해결해야 해. 그리고 쿡해협의 물은 공기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 그건 순수하고 완전한 액체 혼돈이야. 여기 문제가 있어. 해협의 양쪽 끝은 완전히 다른 조수 일정에 따라 움직여 마치 물속에 영 안 맞는 한 쌍 같아. 웰링턴 근처의 북섬 쪽은 태평양의 조수와 맞춰져 있어. 픽턴 근처의 남섬 쪽은 태즈먼해의 리듬을 따라가. 마치 두 명의 룸메이트가 완전히 다른 수면 패턴으로 하나의 주방을 쓰려는 것과 같아. 완전 엉망이지. 이로 인해 거대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불일치가 생겨. 하루에 2번 엄청난 양의 물이 그 좁은 폭이 13마일인 해협을 통과하게 돼. 한쪽은 만조가 되고 다른 한쪽은 간조가 되니까 그 결과로 해협을 가로지르는 8노트 속도의 강 같은 흐름이 생겨. 실제로 해저를 깎아내는 고속해류야. 협곡까지 만들어내지. 거대한 소용돌이와 와류를 만들어내지. 그 길을 막는 어떤 것이라도 끊임없이 수압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교각들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성난 해류가 강력하게 씻어내는
해저에 박아 넣어야 하는 거야. 교각의 기초는 끝없는 급류 속에 놓이게 되고 끊임없는 침식, 압력, 피로에 시달리게 돼. 네 일이 힘들다고 생각했겠지만 이건 비교도 안 돼. 그 교각들은 그 자리에서 버티기 위해서만 해도 마치 괴물 같은 공학적 구조물이어야 하고 철저하게 보강되고 장갑을 두른 듯 해야 해. 그리고 이건 단지 해류에 대한 이야기야. 파도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지도 탐험을 좋아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줘. 내가 구글어스에 너무 오래 빠져 있어서 이제는 스톡홀름 증후군까지 생기는 것 같아. 아무튼 바람은 한쪽으로 세차게 불고 조류는 반대로 거세게 흐르고 있어. 선원들은 이런 바다 상태를 정중하게 혼란스럽다고 해. 그게 바로 전문 용어로 혼란스럽다는 거야. 파도가 질서 있게 밀려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 일정한 패턴도 없어. 그야말로 물보라 피해까지 더해진 혼돈 이론이야. 남풍이 만든 바람 파도이 조류와 부딪히고 남쪽 깊은 바다에서 밀려온 너울이 해안선을 때리고 다시 튕겨나가 다른 너울과 충돌해. 그 결과가 뭔지 알아? 사방에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가파르고 날카로운 피라미드 모양의 파도들로 가득한 바다야. 마치 성난물의 난장판 같지. 잔잔한 날씨도 몇 분 만에 6m 넘는 액체 전장으로 변해. 이 싸움에서 넌 이길 수 없어. 저 다리 기둥들은 빠른 강물에만 있는 게 아니야. 지진이 일어날 때 저 다리 기둥들은 고속 소금물 세탁기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 안에는 바위들도 가득하지. 게다가 더 많은 위험이 있어. 당연하지. 나는 이미 공기와 물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네가 안정적으로 서기 위해 꼭 필요한 땅에 대해 말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엔지니어들은 보통 필기를 멈추고 다른 직업을 검색하기 시작하지. 쿡해협 아래의 땅은 지질학적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어. 지구판이 완전히 충돌한 난장판이라고 할 수 있지. 뉴질랜드가 생길 때 지구가 이 정도면 됐다고 어깨를 으쓱한 것 같아. 이 나라는 전체가 하나의 판 위에 놓인 게 아니라 판과 판 사이에 떨어진 거야. 태평양판이 바로 아래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판을 들이받고 있는데 뉴질랜드는 그 사이에서 마치 싸움에 휘말린 것처럼 끼어 있어. 쿡해협이 바로 그 충돌의 중심이야. 이 지역에는 여러 개의 활성 단층이 얽혀 있어. 말버러 단층대, 알파인 단층, 전부 다 모여 있지. 여기는 지각에 깊고 거친 균열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이곳의 지진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위험이 아니야. 오히려 내일쯤이면 어때? 라는 식이지.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1848년에 일어난 지진은 너무나 강력해서 웰링턴 항구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융기시켰어. 2013년에는 규모 6.6의 지진, 이 해협 한가운데를 강타했어. 이 지진은 수백만 규모의 피해를 일으켰고 두 섬 모두 단단한 땅이란 게 낙관적 개념임을 다시 상기시켜줬지. 하지만 진짜 악몽은 다리의 기초를 바다 밑에 고정하려고 할 때 시작돼. 어디에 기초를 뚫어야 할까? 해저는 평평하고 단단한 화강암이 아니거든. 해저는 복잡하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암석의 품질도 제각각이야. 그래서 지질학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 그 말은 어떤 부분은 단단한 암석이지만 바로 옆에는 부드럽고 젖은 흐물흐물한 퇴적물이 있다는 거야. 지진이 나면 액상화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퇴적물이야. 그건 지진으로 단단한 땅이 순식간에 유사처럼 변하는 거지. 구조적 안정성을 완전히 잃어버려. 그냥 죽처럼 변해버리지. 그래서 여기에 다리를 짓는다는 건 지질학적 룰렛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주 깊이 뚫어야 하고 엄청난 돈을 써야 하며 공사 도중에 기반함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 이쯤 되면 모든 아마추어 엔지니어들이 똑같은 기발한 생각을 하지. 좋아, 다리는 있자. 바람도 너무 세고 파도도 심하니까 그냥 터널을 뚫자고. 좋아 보이지만 이제 똑같은 문제들을 어둠 속에서 해결해야 해. 첫 번째는 굴착식 터널이야. 간단해 보이지? 거대한 TBM을 해저에 겨누고 파내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수많은 균열 중 하나에 닿는 순간 고압의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내 프로젝트를 심해 분수로 만들어버리지. 그리고 어떻게든 완성한다고 해도 다음 지진이 터지면 터널 한쪽이 몇 피트나 옆으로 밀려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덤이 되어버릴 거야. 침매 터널 방식도 결코 쉽지 않아. 먼저 파는 족족 다시 메워지는 조류가 빠른 해협에 안정적인 도랑을 파야 해. 그 다음에는 건물 크기의 콘크리트 섹션을 제자리에 띄워서 사방에서 몰아치는 파도 속에서도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가라앉혀야 해. 이건 마치 소용돌이 속에서 레고를 조립하는 것과 같아. 해저는 언제든지 액화될 수 있지. 두 가지 모두 나쁜 선택이고 각각의 실패 방식이 도사리고 있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성적인 사람들조차 물가에 서서 저 험하고 사나운 해협을 바라보며 그래, 이거면 되겠어
라고 생각했지. 그들은 콘크리트와 강철로 쿡해협을 정복해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쉽게 드라이브할 수 있길 꿈꿔왔어. 마치 물리법칙이 단지 불편한 것처럼. 그리고 매번 예외 없이 결국 그들은 계산을 해봐야만 했지.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 그들의 머릿속 영웅 음악도 사라지고 조용히 떠났어.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뭔지 알아? 사람들은 100년이 넘도록 똑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어. 시간을 되돌려보자. 1904년. 그 당시의 기술은 증기기관과 멋진 코수염이었지. 리처드 킹딕세든 총리. 작은 야망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전국을 손해하며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지. 그는 관계사업과 철도 연장 같은 대규모 인프라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흑자 예산을 자랑했지. 야, 그럼 아예 쿡해협 터널을 만들어서 섬들을 연결하는 걸 어때? 1904년의 기술로 2025년. 애나 어울릴 만한 제안이었지. 생각해봐. 그때는 아직 복엽기도 제대로 연구 중이었으니까. 모델 T 포드조차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 그들이 가진 걸로 그 거대한 틈을 메우려 했던 건 야망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쓴 낙관주의였지. 엔지니어들은 해협의 거센 조류와 깊이를 감당할 만한 실질적인 재료나 방법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그 제안을 단번에 일축했어. 의회는 예산 부족으로 그 사업 자금 지원을 진지하게 논의하지도 않았어. 그건 달까지 사다리를 놓는 것만큼 불가능한 시도였지. 수십 년이 지났어. 그러다 1960년대가 찾아왔어. 이때는 우리는 뭐든지 만들 수 있다는 황금기였지. 원자력 발전, 우주여행, 하늘을 찌르는 자신감, 그리고 콘크리트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지. 철도망은 급성장하고 있었어. 특히 1962년에 뉴질랜드 최초의 로론 로로프 철도 페리인 아라마오아나가 출항한 이후로 더욱 그랬지. 기차가 마침내 한 번에 해협을 건널 수 있게 되었지. 이제야말로 쿡 해협의 영구적인 터널을 뚫을 때가 온 것 같았어. 상황이 진지해졌지. 지질 조사가 이루어졌어. 엔지니어들은 무기처럼 연필을 깎았지. 서류 작업도 가득했어. 모두가 진심으로 믿었지.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숫자가 나왔거든? 회계부서는 거의 짐을 싸서 떠날 뻔했어. 초기 비용 추정치는 수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그 당시엔 엄청난 금액이었지. 위험이 너무 컸어. 조사에 따르면 쿡해협의 평균 수심은 420피트였어. 어떤 곳은 985피트가 넘게 깊어지기도 했지. 흥미를 더하듯이 말이야. 여기에 지형을 자주 바꾸는 걸로 유명한 태평양 호주 판 경계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결국 지구는 20세기 중반의 낙관론에 별로 감동하지 않았어. 쿡해협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지질학적 분노의 현장이거든. 1980년대와 1990년대로 넘어가도 상황은 똑같았어. 멋진 아이디어가 결국 회계사를 울리는 결과로 이어졌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야. 2018년, 2014년, 그리고 아마도 2028년, 이 순환은 예측 가능하고 거의 위안이 될 정도야. 이런 식으로 반복되지. 노후된 페리 중 하나에 문제가 생겨. 엔진이 고장나고 운항이 취소돼. 휴일 여행 계획이 엉망이 되지. 신문들은 당황해서 자료를 뒤적이고 늘 준비해둔 그 헤드라인을 찾아내지. 드디어 다리를 놓을 때가 된 걸까? 전문가들을 불러오지. 지질학자, 지진학자, 엔지니어들이 또다시 꿈을 짓밟으러 끌려 나오지. 아니, 아직 때가 아니야.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그건 끔찍한 생각일 뿐이야.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예로 드는 거 좋아하지. 일본의 세이칸 터널, 길이 33마일. 물론 그건 놀라운 업적이야. 그리고 그들은 혼슈와 홋카이도라는 두 주요 섬을 연결하기 위해 그걸 만들었지. 두 섬의 인구를 합치면 1억 명이 넘거든. 픽턴에서 웰링턴까지보다 수요가 약간 더 높지. 그럼 채널 터널은 어때? 31마일의 콘크리트로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고 있지. 그들은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일관된 아름다운 백아감층을 통해 터널을 뚫었지. 그건 지구상에서 가장 쉽고 안전한 터널 굴착지층이야. 한편 쿡해협은 스트레스와 나쁜 의도로 겨우 버티고 있는 지질학적 범죄 현장이야. 그리고 비용 문제도 있지. 최소 500억 달러야. 인구 500만 명인 나라에겐 이건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니야. 그건 세대를 아우르는 트라우마지. 어떤 타당성 조사도 이걸 재정적 재앙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 하지만 한번 상상해보자. 그 대단한 환상에 빠져보자. 뉴질랜드가 지질학적, 재정적 복권에 모두 당첨된다고 치자. 고가 소파 쿠션 밑에서 수십억을 찾아내고 지진은 무시하고 환경 보고서는 찢어버리고 엔지니어들에게는 백지 수표를 건네준다. 30년이 지난 후 콘크리트가 굳고 리본이 잘리고 역사가 만들어진다. 실제로 누가 이득을 볼까? 바로 화물회사들이다.
그들의 트럭이나 기차는 연중 무휴 하루 24시간 운행할 수 있다. 이제 페리 시간표나 예약 없이 오직 끊김없는 물류의 기쁨만이 남는다. 관광객들은 웰링턴의 반지의 제왕 촬영지에서 퀸스타운의 반지의 제왕 산맥까지 이동하는데 몇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뉴질랜드의 섬간 교통보다 종간계를 돌아다니는 게 더 쉬워 보인다. 북섬 경제도 약간의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주 건조한 스프레드시트 방식으로 약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게 전부다. 물류에는 큰 승리, 성급한 여행자들에게는 작은 승리, 그리고 국가 경제에는 약간의 상승 효과가 있다. 이제 누가 손해를 볼까? 이 목록은 훨씬 더 길다. 첫 번째는 납세자들이다. 그 500억 달러라는 가격표 말이지. 그건 그냥 당신이 기절하지 않게 브로셔에 적어놓은 숫자일 뿐이다. 실제 비용은 2배, 3배까지도 된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갚을까? 통행료가 너무 비싸서 따로 할부 계획이 필요할 정도다. 화물 회사들은 폭동을 일으킬 거야. 관광객들은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비행기를 탈 거고 다리는 그냥 거기 덩그러니 남아있겠지. 과하게 지어졌지만 제대로 쓰이지 않는 낙관주의와 잘못된 회계의 기념비가 되는 거지. 아니면 정부가 그냥 영원히 보조금을 주는 거고, 그건 국가적인 전통이 되고 매년 매몰 비용의 신들에게 바치는 재물이 되는 거야. 모든 병원, 학교, 도로가 그 거대한 콘크리트 짐덩이를 먹이고 지탱하기 위해 희생되는 거지. 그럼 페리 운영자들은? 인터아일랜더? 블루브릿지? 전부 다 그들은 사라져. 하룻밤 사이에 전멸하는 거야. 그건 단순히 몇 척의 배 문제가 아니야. 그건 수천 개의 전문적이고 고임금의 장기적인 해양 관련 일자리들이야. 선장, 항해사, 해양 엔지니어, 숙련된 승무원, 터미널 직원들, 한 산업 전체가 그냥 사라지는 거야. 다리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남섬에 있는 둔주한 항구 도시 픽턴도 있어. 인구는 5,000명이야. 도시 경제 전체, 아니 그 도시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여기가 바로 페리터미널이야. 여행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곳이지. 다리나 터널이 생기면 픽턴을 이용하지 않아. 연마일이나 우회해야 할 거야. 새로운 고속도로는 12마일 떨어진 곳을 쌩 하고 지나가게 될 거야. 픽턴은 유령 도시가 되겠지. 그냥 고속도로에 있는 표지판,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릴 거야. 다음 출구에 역사적인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착 이위족도 잊지 말아야 해. 현지 마오리족은 이 해역과 깊고도 의미 있는 문화적, 영적 유대를 가지고 있어. 그들에게 이곳은 단순히 거친 바다 한 구간이 아니야. 이곳은 조상과 전설, 유산의 장소야. 그들의 정체성에 살아있는 일부지. 수십 년에 걸쳐 풍경을 훼손하고 땅을 흔들고 물을 오염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심각한 모독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대화 자체를 멈추게 해야 할 문제, 바로 국가 전체의 안보야. 너희는 유연하게 버티는 시스템을 쉽게 무너지는 시스템으로 바꿔놨어. 지금은 2개의 회사와 여러 척의 배가 있어. 폭풍이 오면 기다리면 돼. 배가 고장나면 다른 배가 그 자리를 대신해. 삶은 계속되지. 하지만 다리나 터널은 하나의 구조물이야. 문제가 하나 생기면 이제 여기서 살아야겠네 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큰 지진 한 번이면 나라가 무기한으로 둘로 갈라질 수도 있어. 배가 충돌하거나 트럭에 불이 나거나 작은 실수 하나로도 나라 전체 화물 운송량이 1년 멈출 수 있어. 당신들은 단돈 1,000억 달러로 국가적인 아킬레스건, 단일 실패 지점을 만들어버린 거야. 남섬에 필요한 모든 식량, 연료, 의약품 등 국가 전체의 공급망이 아주 불안정하고 값비싸며 취약한 한 바구니에 담겨있는 셈이야. 그리고 만약 그 모든 것, 바람, 물, 지진, 비용, 그리고 재앙적인 위험까지도 충분하지 않다면 마지막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바로 생명이야. 쿡해협은 텅 비어있지 않아. 여긴 해양의 대동맥이야. 범고래, 돌고래, 혹등고래, 대왕고래, 심지어 작은 펭귄들까지. 저 아래는 러시아어야. 수년간의 말뚝박기, 준설, 포파 작업이 이어질 거야. 이건 마치 병원 신생아실 아래에 나이트클럽 사운드 시스템을 설치하고 영원히 최대 볼륨으로 틀어놓는 것과 같아. 생태계에 대한 사실상의 퇴거 통지서나 다름없지. 그리고 선박 충돌은 위험이 아니라 필연이야. 여기 아무도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 왜냐면 그건 크지도 반짝이지도 새롭지도 않으니까. 쿡해협을 건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미 존재해. 바로 페리야. 화려하지도 않고 국가의 상징도 아니지. 그냥 실용적일 뿐이야. 그리고 쿡해협에서는 실용성이 바로 생명을 지켜주는 거야. 페리는 이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 차량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물류와 카페인의 기적이지. 국도 1번이 바로 가판 위로 들어가고 철도도 화차를 그대로 실어 나르지. 트럭, 캠핑카, 관광객들
모두가 수십 년 동안 운행된 떠다니는 고속도로를 건너고 있어. 물론 선박들은 오래됐지. 아라테리는 2024년에 좌초됐어. 스트레이트 파로니아는 동력을 잃었고 나머지 배들도 삐걱거려. 마치 내가 소파에서 일어날 때 같아. 그래도 목적지까지 데려다줘. 터미널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롭고 신뢰할 수 있는 선박 전체를 구입하는 데는 수억 달러가 들어. 다리를 짓는 건 수백억 달러야. 비교가 안 돼. 아예 다른 수준이지. 그러니까 지질학적 혼란과 재정 파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한 뒤에도 페리는 예비 계획이 아니야. 정신과 치료로 끝나지 않는 유일한 계획이지. 이건 위로상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물리학적으로도 인정된 거지. 그리고 페리가 여전히 이기는 4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어. 첫째, 유연성이야. 다리는 움직일 수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지. 차선이 4개면 영원히 4개야. 크리스마스라고 늘릴 수도 없고 한가한 5월 중순이라고 줄일 수도 없어. 용량은 딱 하나, 상상력도 없어. 하지만 페리는 달라. 성수기엔 운항을 늘릴 수 있고 큰 행사가 있으면 일정도 바꿀 수 있어. 한 척이 정비 중이면 다른 배로 대체하면 돼. 이건 살아 숨쉬는 인프라야. 그리고 수십억 달러짜리 다리가 정비가 필요할 때가 오면 반드시 오지. 콘크리트는 금이 가고 강철은 녹슬고 차선은 닫혀. 페리는 조정할 수 있어. 다리는 자신 있는 척만 하지.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점은 이중화야. 다리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단일 지점이지만 페리 시스템은 예비 수단이 있는 네트워크야. 아라타리가 좌초했을 때는 혼란스러웠지만 다른 배들이 나라를 계속 움직이게 했지. 이제 그 상황에서 다리를 상상해봐. 지진, 배 충돌, 트럭 화재만 발생해도 그건 지연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야. 백업도 없고 우회로도 없어. 그냥 아주 비싸고 경치 좋은 주차장 하나가 생기는 거지. 세 번째 이유, 위험 관리야. 이건 중복의 문제가 아니야. 겸손의 문제지. 페리들은 쿡회업을 존중해. 15m짜리 파도가 몰아치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폭풍이 오면 그들은 맞서 싸우지 않아. 그들은 배를 묵고 커피를 마시며 자연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큰 지진이 나도 배들은 그냥 떠있고 물만 출렁거려. 물론 몇몇 사람들은 토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야. 하지만 다리는 지각 변동에 정면으로 얻어맞는 거지. 다리는 그 자리에 서서 초대형 지진의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버티지. 아니면 운이 나쁘면 예상보다 일찍 찾아오는 1000분의 1 확률의 지진을 맞게 돼. 그건 회복력이 아니야. 그건 콘크리트로 지어놓은 막연한 기대일 뿐이야. 페리는 위험을 분산시켜. 다리는 위험을 깔끔하게, 자랑스럽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모아.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온 단층선 위에서 말이야. 그리고 네 번째 이유, 적응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의 페리 선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배들은 오래됐고 벙커유를 태우며 배출가스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박들은 하이브리드, 저배출, 심지어 전기식도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척씩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혁명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이제 31마일 길이 1000만 톤의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든 다리를 지은 후에 친환경적으로 바꿔보세요. 불가능합니다. 그 다리 건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국가 역사상 최대 탄소 배출 중 하나이며 100년간 대기권에 부채를 지는 셈입니다. 그 빚을 다 갚을 때쯤이면 페리는 수소와 자기만족으로 운행되고 있을 겁니다. 다리는 과거를 바라보고 있고 페리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좋습니다. 항상 튀어나오는 단골 질문 몇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시도해봤냐고요? 이론적으로는 100년 넘게 시도됐죠. 타당성 조사와 경제 분석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계산기를 들이대면 항상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비용과 위험을 계산할 때마다 그 제안은 조용히 언젠가 라는 이름의 아주 큰 서랍에 넣어집니다. 비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스프레드시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파도를 피하려면 그냥 더 높게 지으면 안 되나요? 그건 솔깃한 생각이네요. 파도 위로 짓는다고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위에서는 바람이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거세지고 더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지진도 장난에 끼고 싶어 하죠. 그러니 파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대신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뿐입니다. 더 크고 더 시끄럽고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럼 철도 터널은 어떨까요? 이번 아이디어는 창의성 면에서 약간의 보너스 점수를 주고 싶지만 그래도 결국 터널이고 여전히 그 성가신 지각판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암석이 눌러오는 집안 압력도 감당해야 해서 상황이 금방 나빠집니다. 그리고 경사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서 화물 열차를 끌어올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또한 21km짜리 터널은 디젤 냄새가 밴 빨대나 다름없어서
신선한 공기를 넣고 화재 연기를 빼내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 기술은 어떨까요? 네, 만능 해결책이죠. 물론 미래 기술은 훌륭합니다. 더 효율적인 터널 굴착 로봇을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마법은 아닙니다. 비용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죠. 기술이 지각판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0도대의 거센 편서풍에게 진정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지질학과 수학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타협하지 않죠. 쿡헤업에 다리가 없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뉴질랜드가 뒤처졌거나 게으르다는 신호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은 현명함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나쁜 지질, 우습게 나쁜 날씨,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내린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적인 선택입니다. 요정들이 이긴 셈이죠. 요정들이 이기는 이유는 그들이 유연하고 중복적이며 적응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500억 달러를 들여 지진에 맞서는 도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세이돈인 척하며 맞서기보다 해협에 맞춰가며 현명하게 그 해협을 다뤄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리가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